반갑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소개하지 않고 바로 시작한다고 해서 제가 바로 시간이 돼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연말인데 또 날씨도 아주 추운데 제 강의를 듣기 위해 가지고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쉽지 않았는 그런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가 어려운 주제이고 또 대중적으로 이제 인기 있는 그런 주제도 아닌데 또 일부러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강의실을 꽉 채울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까운 영남대학교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박한우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안심도서관에서는 강의를 처음 합니다. 대구에서는 용학도서관, 범어도서관, 그 다음에 달성군립도서관 이렇게 세 군데에서 강의를 했던 것 같은데 안심도서관은 제가 이용은 해봤는데 강의는 처음 합니다. 제가 안심에서 제가 2019년도까지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안심도서관에 좀 애착이 있었는데 마침 강의 요청이 와서 친정에 오는 기분으로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즐겁고 재밌게 해드리지는 못하겠지만은 조금이라도 유용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빅데이터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첫 번째 슬라이드에 QR코드를 혹시 찍어 보신 분은 계실까요, 혹시? QR코드 찍어 보셨나요, 혹시? 제가 이제 한 2, 3년 전부터 슬라이드에 이제 QR코드를 이제 삽입을 하고 있는데, 삽입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제 유튜브 채널을 홍보하기 위한 것도 있고, 또 동시에 오늘 관객들이 어느 정도 디지털 리터러시가 되는지를 좀 알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QR코드가 있으면, 스마트폰을 꺼내서 이렇게 먼저 촬영하는 그러한 관객들도 있고,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 관객들이 있고 해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오늘은 제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눈높이를 맞추어서 강의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유튜브 채널을 제가 이제 QR코드로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2003년도에 영남대학교에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20년이 됐고요. 2003년도에 왔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가르치는 학생들이 이제 03년생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정말로 많이 흘렀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제가 그러니까 영남대학교에 부임했을 때 태어나는 학생들이니까 저와 문화적인 차이, 그 다음에 저와 가치관의 차이가 많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이 학생들을 디지털에 대해서 공부할지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는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에 적어 놓은 걸로 대신했고요. 포스터에는 보면 이제 2023년도, 그 다음에 2024년도 해서 조금 대중적인 제목으로 이제 되어 있던데,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대중적인 강의를 이제 하려고 오늘 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조금은 학술적으로 바꿔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202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24년도에 무언가 대박을 일으키는 그런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라든가 그런 트렌드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제 강의에서 그와 같은 커다란 소위 선견, 앞을 보는 그러한 능력들은 충분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신호들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 세 가지 책에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에 나왔는 책인데요. 이 책이 나왔던 배경을 잠시 이야기하면 우리들이 지금 쓰고 있는 인터넷이 1995년도에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한메일, 다음이라고 하는 거, 좀 한메일 지금 쓰고 계시죠? 한메일. 아직도 한메일이라고 하는 것은 95년도에 이제 나오게 됐죠. 네이버가 1997년도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그 새로운 그러니까 이런 매체,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나오니까 아, 정말 이것은 사회 변동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주목했던 사회과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스페인 태생은 아니지만 스페인계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마뉴엘 캐스텔스라고 하는 학자가 3가지 책을 쓰면서 아, 이 새로운 사회는 네트워크의 사회, 그 다음에 우리의 정체성이 또한 바뀌어가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정말 구분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매뉴엘 캐스텔스의 책 3권을 가지고서 이제 3권이다 라고 해서 이제 트라이 되죠. 트라이. 그러니까 그래서 트라이로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매뉴엘 캐스텔스가 이란 그 네트워크 사회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이제 뭐 만든 것은 아니지만은 학자로서 체계적으로 정립을 했다. 그래서 1990년대가 이제 인터넷의 사회가 된 거죠. 사실 저는 90년대에 대학을 다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졸업할 때쯤 돼서 인터넷이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 이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도 당시에는 학문적으로 이것을 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PC 통신 같은 것을 하면서 이게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라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것을 다시금 접근하게 되고, 또 미국 유학을 하면서 이것을 이제 학문의 대상으로서 살펴보게 됐어요. 그럼 인터넷이 그러니까 1995년도 중반에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그것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조금 단순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인쇄매체로 보던 정보들을 그러니까 디지털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는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종이로 보지 않고 컴퓨터 화면을 가지고 보는구나 라는 이 정도의 우리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이 홈페이지로 바뀌는 정도에서는 큰 충격이라고 말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냥 세상이 조금씩 진화되어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진화였죠. 그래서 소위 영어로 하면 이제 evolution인데, evolution이 혁명, 레볼루션으로 되는 단계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바로 이 스마트폰의 단계죠. 이게 언제였냐 하면 2008년도에 이제 한국에 등장을 했어요. 2008년도에 애플의 아이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국 사회에 등장을 하면서, 그렇죠? 한국 사회도 이제는 그러니까 정보를 그냥 컴퓨터 앞에서만 내가 접근하던 것이 아니라 정말 언제 어디서나 접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이런 2008년의 시대가 되면서 우리는 새로운 이제 용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새로운 용어가 처음에는 그냥 그러니까 스마트한 세상이 온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한 데이터 기반한 세상이 온다라는 얘기도 할 거예요. 혹은 데이터를 통해서 무언가를 발견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학자들은 이 용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2010년을 전후해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0년을 전후해서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면서 대중들이 더 빨리 이러한 흐름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 거죠. 그냥 스마트폰으로 뭔가,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무언가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데이터가 커졌다?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팍 커지게 됐어요. 마침 또한 스마트폰을 통해서 소셜미디어, 그 당시에는 페이스북을 이제 누구나 막 사용하던 그런 시대였고, 트위터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책이 이제 영국의 옥스퍼드 인터넷 연구원에 있던 이 박사가 이제 책을 냈는데, 이 책이 또 한국에도 바로 번역이 돼 버렸어요.
이러면서 우리는 정말 이제 빅데이터의 세상에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한 2013년도에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또한 등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등재가 됐다는 얘기는 그것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옥스퍼드 인터넷 연구원에 그러니까 2009년도에 거기에서 연구원 생활을 방문학자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빅데이터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2013년도에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되면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연구들에 막 관심을 가지고 찾기 시작을 했었어요. 거기에다가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보를 올리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는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수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크게 우리는 5가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아셨던 홈페이지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웹 마이닝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마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금강을 패듯이 그러니까 데이터를 막 수집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혹은 이제 소셜 미디어,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유튜브 같은 데서도 이제 수집을 하는 거죠. 페이스북은 2004년도에 나왔습니다. 2004년도에 나왔는데 우리가 흔히들 보통 하나의 서비스가 나오면 그러니까 그 서비스가 제대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보급되기 위해서는 한 10년 정도가 걸린다고 얘기해요. 근데 2004년도에 했는데 2014년도 그러니까 옥스퍼드 영어 사전의 빅데이터는 2013년도에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소셜 미디어가 막 한창 자리를 잡아가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 다음에 검색 엔진에서 포털에서 정보를 또한 수집을 또 하고 있고요. 크라우드 소싱, 또한 뭐 거래 신호, 또한 모바일 데이터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 제가 좀 이제 설명을 좀 하면서 좀 상세한 사례들을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얘기를 하면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장 많이 그러니까 질문 받았던 게 뭐냐면은 공대 교수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공대 교수냐고. 저는 그러니까 앞서 학부 그러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도 신문방송학과에 전공했고요. 그 다음에 석사는 서울대학교에서 신문학과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유학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했어요. 의사소통학을 했어요. 완전 문과였는데 완전 문과 교수인데 제가 이것을 한국에서 거의 처음부터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공대 교수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공대 교수들이 하는 거하고 우리 같은 문과가 하는 일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면은 빅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무엇보다 기획하고 그 다음에 해석하는 것이에요. 기획하고 해석. 우리가 기획하고 해석을 잘해야만이 거기에서부터 무엇을 얻느냐 하면은 소위 말해서 인사이트라고 하는 통찰력을 얻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10년 전에 이 빅데이터 강의를 하면서 컨설팅을 해준 회사들 경우에는 주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교수님, 우리가 빅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 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록 이 팀이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 팀원들의 전공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컴퓨터가 중요하니까 컴퓨터 공학과 3명 뽑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니까 수학적으로 계산을 잘해야 되니까 통계학과를 2명 뽑았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컴퓨터 공학과는 그러니까 컴퓨터의 그러니까 처리, 하드웨어적인 것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죠. 수학자들은 그러니까 복잡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업에서 필요한 거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누군가 일단은 기획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을 하고 나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찾고 나서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 계산도 하고 데이터도 수집하고 그것을 처리할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획을 할 수 있는 문과생을 뽑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그림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보면 저는 이제 문제 해결하고 이제 지식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빅데이터의 기획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그 당시에 많이 이제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빅데이터의 첫 번째 출처의 하나인 웹마이닝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 볼게요. 웹마이닝. 웹마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닝이 어떤 채굴이라는 이런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우리가 홈페이지와 관계해가지고 사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 이름 검색해 보는 거 아니면 자기 가게 검색해 보는 거 아니면 자기 직장 검색해 보는 거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나와 관계되는 것에 일단 사람들이 관심 있게 검색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영 검색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허영 검색.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여기 나오는지. 그러니까 저도 자주 제가 이제 일주일에 두세 번을 제 이름을 항상 검색해 봅니다. 제 이름을 검색해 보니까 이게 지금 강의 슬라이드를 만들 때쯤 제가 캡처를 했어요. 마침 대구 동구 맘카페에서 누군가가 저와 관계되는 것을 또 이렇게 올려놨더라고. 제가 고향 킨텍스에서 지난달에 강의했는 것을. 그래서 저는 이제 왜 이분 고향 동구 맘카페에서 제 강의해 놓는 걸 어떻게 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리고 또 대구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또 제가 이제 행사에 참여했는 것을 갖다 놨어요. 이게 이런 허영 검색들을 하는데 이 허영 검색을 하는 사람들은 먼저 빅데이터의 기획자가 될 수 있는 소질이 다분한 겁니다. 왜? 뭔가 내가 정보가 어떻게 노출되고 있는지를 찾고자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허영 검색들, 그 다음에 이제 포털의 시대가 지나가니까 이제는 어디에서 이런 걸 합니까? 챗GPT, 그렇죠? 혹은 구글에 있는 바드 같은데 AI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나에 대해서 물어보고, 내 직장에 대해서 물어보고, 우리 동네에서 물어봅니다. 근데 안 나와. 그러면 실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한 번도 그렇게 자기 허영 검색을 해보지 않으셨으면 다들 이제 돌아가셔서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한번 해보세요. 특히 AI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대구 동구 안심도서관에 대해서 AI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자, 이런 허영 검색들 이게 바로 빅데이터의 초기였어요. 누군가는 또 이렇게 유튜브를 또 보고서 제가 이런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조차 안 나는데 자기 블로그에다가 또 퍼내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 일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셜미디어 이전에 웹 1.0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셜미디어 이전의 웹 1.0 시대의 이러한 그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표였어요. 왜냐하면 홈페이지에는 정보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라고 해요. 유튜브는 또 최근의 AI 서비스는 뭐냐면은 해당 유튜브를 1시간짜리 여러분들이 다 보기 싫은데 내용은 알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얼마 전에 구글에서 나왔는 익스텐션,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다가 설치하는 것을 하면 1시간짜리 유튜브의 내용을 바로 요약 정리해주는 그런 또 AI 툴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것들 다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웹 마이닝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웹 1.0 다시 말해서 웹 1.0의 또 특징은 뭐냐면 공식 정보들이 많아요. 공식 정보. 그렇죠? 공식 정보들이 많아.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는 개인 정보가 많잖아요. 그래서 소셜 미디어는 웹 2.0이라고 하는데 웹 1.0은 공식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 정보들을 가지고서 뭐 어떤 여러 개의 흐름들을 찾기도 하죠. BTS가 몇 명인지 아시겠죠? BTS 몇 명이세요? 그 중에서 대구 출신 몇 명일까요? 2명 아주 잘. 이 도서관 강의의 장점이자 단점은 지금 워낙 다양한 연령층과 계층에 있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제 대구 출신이 2명이잖아요. 뷰하고 슈하고 2명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해외에 컨퍼런스 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 BTS 팬이 한국보다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가 이렇게 강의하니까 7명의 대답하는 사람이 지금 한 5명에서 한 6분밖에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해외에서는요, BTS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요. 그 다음에 BTS의 팬그룹을 뭐라고 얘기하면 아미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미는 영어로 군대라는 뜻이야. 근데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미의 A는 군대의 A가 아니라 엔트, 아줌마. 그러니까 나이 많은, 그러니까 BTS의 팬이 그만큼 연령층이 다양하다. 그러니까 엔트, 그러니까 3040 여성들까지도 BTS에 완전히 빠져 있는. 그래서 이제 BTS 같은 이런 것도 이런 웹 마이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인기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는 툴에 대해서도 질문을 또 많이 합니다. 툴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하는데, 우리 졸업생도 지금 한 명이 여기 안심도서관에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수업할 때는 저는 전산실에서 수업을 하거든요. 컴퓨터를 앞에 두고서. 그래서 뭘 하냐면 이런 툴을 가지고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캐치 애니라고 해놨는 거죠. 캐치 애니. 새로 나온 툴인데요. 애니라는 것은 어떤 것이든, 캐치라는 것은 잡는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데이터라도 자기들이 다 잡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 로그인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관심 있는 것을 찾아서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빅데이터 시대가 되면서 또 하나 달라진 건 뭐냐면은, 빅데이터라는 이 데이터가 만약에 텍스트, 단어라면 이 단어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의 단어들을 좀 더 크게 표시하는 방법. 다시 말해서 그것을 단어 구름, 영어로 하면 워드 크라우드라고 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런 단어 구름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어요. 요건가요? 이렇게 단어 구름들을. 이런 시각화의 방법들이 새로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벌써 여러분들이 매체에서 많이 보셔서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빅데이터를 하던 시기였던, 다시 돌아가서 2008년도 이 스마트폰이 나왔던 시기에 이런 단어 구름을 해가지고 논문을 쓰고, 그 다음 이런 단어 구름들을 만들어서 공무원들한테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논문을 쓰면 논문을 심사하는 다른 학자들이 있잖아요. 다른 학자들이 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압니까? 아니, 과학적인 연구 결과에 초등학생 그림 같은 것을 왜 포함시켰냐? 논문 탈락 이랬어요. 공무원들한테 가져가면 공무원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똑같은 얘기해요. 아, 이 지금 공무원이 중요한 국가적인 정책, 그렇죠? 입안하는데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선하고 연결시켜서 단어 크기를 가지고 여론의 방향을 알 수 있다. 이런 그림을 그려와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던 분위기가 2013년을 전후해서 완전히 바뀌고 됐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지금 벌써 눈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워드 크라우드라고 얘기하고, 혹은 히트맵이라고 얘기해요. 히트맵. 히트맵이라는 것은 색깔이 진하면 진할수록 해당 단어, 혹은 해당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슈가 우리 사회의 여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관점도 많이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것을 이제 가르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하죠. 그러면서 계속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는 미대가 아니야. 예쁘게 그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데이터를 분석적으로 그려야 된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통해서 사회 현상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점을 강조하죠.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또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한 일종의 이제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남겼던 거, 페이스북에 남겼던 거, 트위터에 남겼던 거, 인스타에 남겼던 거, 유튜브에 남겼던 거, 여러분들의 댓글 하나하나들을 다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다 수집을 하거든요. 기록이에요, 기록. 근데 이 기록이라는 것은 이제 참 이제 무서운 것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벌거벗은 임금님 이제 예요. 오늘 저기 초등학생도 한 명 와 있는데, 그러니까 벌거벗은 임금님인데,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임금님을 보고서 옷이 그러니까 멋지다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누군가가 뒤에서 임금님은 아무것도 입지 않고 벌거벗었다고
댓글 하나 남기면 그 댓글을 다 수집을 해서 사회의 신호들을 찾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웹마이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3년도 그때 할 때는 저는 페이스북을 많이 이제 분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선거 예측들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이제 분석을 하지 않았어. 왜?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연령층들이 갈수록 노령화되어 가고 있고 또한 페이스북에서 사람들이 그렇죠 어떤 그 정치적인 편향성이 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저는 어디로 갔을까 하냐면 포털에서 사람들의 뉴스 밑에 댓글들을 또 분석을 했어요. 포털 뉴스의 댓글이야말로 사람들의 여론을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댓글들을 이제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더 최근에는 유튜브 댓글들을 또 많이 분석해요. 왜냐하면 유튜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령층이 우리나라는 몇 살일까요? 제 시험 문제 내용 우리 학생들이 다 틀려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50대 이상이에요. 50대. 여기도 지금 다. 학생들은 자기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50대, 60대들이 투표를 가장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의 댓글을 통해 가지고 또한 선거 정치들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이제는 이제 누구나 이제 아는 그런 단어가 된 거죠. 벌써 10년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10년이 돼버렸잖아요. 가학동화라고 해서 언론 기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가방끈이 길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매체예요. 이 가학동화에서 그래서 2012년도에 우리나라에도 빅데이터를 소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빅데이터 특집을 했어요. 이제 그때 보면 가학동화에서 여기 이렇게 나와요. 경북 경산에 위치한 박한우 영남대 교수의 연구실에는 구석구석 컴퓨터가 숨어 있다 해서 제 연구실에 이제 직접 취재를 와가지고 이제 했었죠.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기자들이 전화 취재도 잘 안 하거든요. 사실 보도 자료 이제 보고 쓰고 그렇죠. 그런데 가학동화 기자가 직접 그러니까 취재를 하러 왔었어요. 제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그래서 가학동화에 문과 교수가 3번 이상 출연한 것은 출연 아니죠. 제 연구 결과가 소개된 거는 문과 교수가 이제 저밖에 없다고 이제 가학동화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빅데이터와 관계되는 웹마이닝을 통해서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빅데이터가 기록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빅데이터가 힘이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빅데이터를 내가 누나 다 수집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수집을 하고 싶은데 예전에는 그런 툴이라든가 서비스가 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10년이 지나고 나서 너무나 좋아졌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예컨대 맛집, TV, 콘텐츠, 시청 선호도, 소득, 학력, 직업별 데이터, 뭐 숙박시설 주변 식당 검색량 해서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다면 혹은 내가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다면 혹은 내가 그렇죠 어떠한 그러니까 장래에 무언가를 계획하고 싶다면 혹은 나의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면 이런 전 데이터들이 곳곳에 지금 공공기관들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한국문화정보원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누구나 지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 경우에도 데이터 기반 행정 직종이 새로 생겼어요. 공무원들이 보통 일반 행정직이 있고 전산 직종이 있거든요. 그런데 데이터 기반 행정 직종이 또 새로 생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한국문화정보센터에서도 한국정보문화가 아니라 문화정보센터에서도 이렇게 하면서 뭐 데이터 상담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서 이 좋은 데이터를 과거에는 이런 데이터를 얻으려면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거나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데이터를 누구나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코리안 웨이브, 한류와 관계되는 것도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출처들을 가지고서 나만의 어떠한 그렇죠 여행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나만의 그러니까 새로운 그러니까 뭐 크리에이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그 데이터의 출처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가지고 조금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면 내 스스로 좀 이렇게 어떤 빅데이터 어떤 기획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좀 제가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혹은 내가 책을 쓰고 있다고 한다면 내 책에도 조금만 여러분들이 가공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책에다가 이런 것을 포함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브로그에다가 포함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뭐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까 봐서 글로벌 한류 트렌드 해가지고 영상 콘텐츠 제공 플랫폼마다도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뭐 드라마마다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한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희 연구실에도 최근 이제 그러니까 뭔가 좀 연구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K-팝 아이돌 그룹들이 좀 이제 글로벌화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근데 글로벌화 되고 가고 있는 것을 직접 그 인터뷰로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하고 해보니까 두 가지 이유에서 이제 글로벌화 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이제 이 K-팝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그 젊은 애들, 소위 말해서 청소년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청소년들도 이 K-팝 연습생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를 알고 있어서 지원자가 많지 않다고 해요. 그런데 이 K-팝 시장은 커져가니까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메이저 JYP라든가 하이브 말고도 3대 메이저 말고도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많아지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국이 아니라 해외에서 애들을, 그런 연습생들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아이돌 그룹의 구성이 글로벌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가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어차피 한국 시장은 워낙 좁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외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애초부터 구성을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하는 그런 시장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방탄소년단이 하는 하이브의 경우에는 자기들의 자체 앱이 따로 있고 자체 그러니까 웹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상품을 구매하고 여기에서 다 데이터가 생산이 되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쪽 엔터테인먼트 분야도 이제는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많은 것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연구실에서 이번에 석사를 졸업했는 그 제 이제 제자 한 명이 석사 논문이 뭐였냐면은 블랙핑크 유튜브 뮤직비디오 있잖아요. 그 뮤직비디오의 색상을 이제 색상의 데이터로서 취급을 해서 뭐 뮤직비디오의 색상을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디에 취업을 했냐면 JYP 엔터테인먼트에 이제 취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러니까 그런 회사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제는 이제 좀 관점이 좀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접근을 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하면서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클라우드 소싱이라는 단어를 이제 쓰는데요. 이 단어는 옥스포드 영어사전의 빅데이터라는 것이 2013년도에 등재되면서 같이 등재된 단어예요.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은 그만큼 빅데이터의 생산 출처가 클라우드 소싱의 방법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는 거죠. 클라우드 소싱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우드라는 걸 그냥 직역하면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그러니까 대중들이에요. 대중들, 군중들,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그러니까 소싱은 우리가 무언가를 정보원으로 해서 수집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물론 이제 이 소싱이라는 말이 기업체에서는 아웃소싱 준다 이런 말 하잖아요. 아웃, 외부에다가 그다음에 생산을 맡기거나 제품을 맡긴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체에서는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얘기한다면 특정한 업체 한 군데에다가 나의 제품이라든가 서비스를 하청 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곳에다가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크라우드 소싱이 왜 이제 중요하게 됐냐면 먼저 인터넷과 함께 중요해진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은 패션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입은 옷을 다른 사람이 입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 곧 입기 싫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옷의 디자인에 되게 민감해요. 민감해.
그런데 옷이 비싸면 비쌀수록 우리가 디자인에 투입할 수 있는 비용이 있지만은 티셔츠 하나 만드는데 우리가 디자인에다가 그게 투입을 하면 생산하는 티셔츠 업체는 어떻게 돈이 하나도 안 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티셔츠 업체에서는 어떻게 하냐. 인터넷으로 사람들한테 그냥 티셔츠 디자인 하나 주면 그냥 1,000원 줄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1,000명한테 이렇게 디자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디자인을 가지고 또 티셔츠, 흰색 티셔츠에다가 그냥 찍어가지고 하죠. 이렇게 하면 이제 아웃소싱을 넘어서 크라우드 소싱적인 방법으로서 새로운 이제 변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그 인터넷을 가지고서 했던 이런 크라우드 소싱의 방법들이 그러니까 빅데이터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빅데이터에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영남대학교 학생들이 2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2만 명 학생들한테 내가 현재 그러니까 학교에 그러니까 스포츠 프로그램에 대해서 얼마만큼 만족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해서 그럼 여론조사를 해야 되겠다 하면 설문지를 만들어서 2만 장을 만들어서 다 배포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는 대신 제가 앞서 했는 것처럼 QR코드를 하나 만들어서 QR코드를 가지고서 자기가 찍고 들어와서 자기 스스로 대답을 입력을 하면 자연스럽게 데이터가 수집이 되는 거죠. 크라우드 소싱적인 거죠. 크라우드 소싱. 이런 게 이제 크라우드 소싱 되는 거예요. 북대구 IC 여러분들이 나오실 때 나와가지고 칠곡으로 가는 길하고 다시 그러니까 대구 실내체육관 상객시청으로 가는 쪽을 보면 이제 도로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차선이. 근데 거기에서 뒤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경찰청에 신고하는 사례들이 이제 꽤 있다고 해요. 이게 뭐냐? 크라우드 소싱인 거예요. 크라우드. 경찰청은 거기에다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기에는 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워낙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한테 사례금을 준다라고 얘기하면 누군가가 그런 불법적인 그런 차선 변경들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거죠. 다 크라우드 소싱인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수집의 한 방법으로서 이 크라우드 소싱이 중요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13년도에 옥스포드하고 사전에서 같이 등재했던 단어가 이제 크라우드 소싱이에요. 자, 또 하나 이제 또 하나 사례를 얘기하면 이제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백과사전을 뭐라고 하냐면 인클로피디아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럼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그럼 아까 크라우드 소싱적인 방법으로 뭔가 사전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이제 위키피디아예요. 그러니까 위키라고 하는 것은 하와이어로 빨리빨리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빨리빨리 뭔가 내용을 채워 나가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게 이제 위키피디아죠. 이제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에서 이제 2023년도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항목들을 많이 찾았는지를 이제 갖고 와봤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았는 게 챗GPT. 그러니까 챗GPT는 작년 이제 연말에 3.5가 나오면서 이제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챗GPT가 3.5가 작년 연말에 11월 달이나 12월 달 그때 나왔지만은 챗GPT 자체가 처음 나온 건 아니었어요. 챗GPT는 그 전에 있었어. 그런데 작년 연말에 나왔는 그 버전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그런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챗GPT를 갖고 노는 것인지 그렇죠? 챗GPT가 우리를 갖고 노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얘가 챗GPT가 하니까 이게 가장 사람들이 많이 검색했죠. 그런데 이런 인공지능인 챗GPT, 구글 바드가 이건 그냥 넌센스 퀴즈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과일 먹는 거 과일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뭘까요? 넌센스 퀴즈예요. 챗GPT하고 구글 바드. 넌센스 우리 선생님. 애플? 애플이 어떻게? 그냥 과일에 들었는데 애플. 왜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냥 애플 생각났습니다. 아 그래요? 챗GPT하고 바드를 사용해 보면 얘한테 뭐 질문을 좀 어렵거나 정말 이제 최근 질문 하잖아요. 그럼 얘가 뭐라고 얘기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2021년도에서 사과드립니다. 사과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해요.
사과. 그러면 야 이거 틀렸잖아라고 얘기하면 사과드립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래. 그래서 제가 넌센스 퀴즈로 제가 이제 얘기한 거예요. 이거 제가 만들었는 넌센스 퀴즈예요. 제가 너무 사과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것도 몰라라고 저는 이제 막 이제 험한 말도 막 합니다. 거기다가 왜냐하면 얘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제 알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도 이번 1학년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한테도 또 가르쳤어요. 너희들 절대로 그러니까 젠틀하게 대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욕까지 동원을 해야지 테스트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희롱도 하고 폭력적인 말도 하고 귀여운 말도 하고 존경스러운 말도 하고 다 해봐라. 그랬을 때 얘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근데 얘가 뭐 좀 질문하면 사과합니다. 나옵니다. 정보가 틀렸잖아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넌센스로 만든 거. 챗GPT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영화 오펜하이머도 나오고 이제 그래서 이 위키피디아가 크라우드 소싱의 정말 전형적인 그 사례죠. 이 위키피디아를 따라서 한 게 네이버의 뭐죠? 지식인이잖아요. 그렇죠. 네이버의 지식인. 근데 네이버의 지식인은 위키피디아하고 완전히 다른 모델이죠. 왜냐하면 위키피디아는 방금 얘기했듯이 정말 크라우드, 대중들이,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거라면 네이버의 지식인에 답을 해주는 사람은 대중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제 자기들이 네이버에서 그걸 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모델을 이제 갖고 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일론 머스크가 몇 등 했는지가 지금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사람들이 찾는 거에 몇 분이나 했을까라고 이제 궁금해서 제가 이제 일론 머스크를 가져왔는데 일론 머스크는 19등 했더라고. 19등. 그러니까 위키피디아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았는 항목에 그러니까 19등을 했어요. 2023년도에. 저는 왜 일론 머스크를 이제 궁금했냐면은 제가 이제 1971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71년생 이제 저는 이제 우상은 일론 머스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71년생이고,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그러니까 우주에 가는 그런 탐험의 이야기들, 전기차, 그다음에 로봇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생각했던 것들 혹은 제가 이제 봤던 것들하고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세대적인 정체성이 상당히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일론 머스크는 일중독자예요. 일중독자. 하루 24시간 중에서 잠자는 시간에 몇 시간이 안 될 정도로 일중독자고 저도 약간은 좀 그런 스타일이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이제 궁금했더니만 이제 19등에 이제 돼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가 도덕적으로도 이제 비난을 좀 이제 받고는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도덕적으로도 이제 비난을 이제 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 우리는 일론 머스크 같은 그래도 어떤 우리 세대의 어떤 중심 인물이 좀 한국 사회도 나타나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긴 해요. 왜냐하면 70년대생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어떤 세대냐면 우리는 빌 게이츠의 세대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빌 게이츠가 1955년생이에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만들어놨는 PC 컴퓨터를 우리가 청년 시절에 그러니까 했던 그런 빌 게이츠의 세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아듣는 건 또 뭐냐면 2023년도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까라고 소위 부고 소식을 많이 찾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부고 소식을 많이 찾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이제 크라우드 소싱이에요.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서도 이렇게 빅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빅데이터 수집. 또 이제 빅데이터를 또 수집하는 또 다른 또 출처가 뭐냐면 이제 모바일 신호예요. 모바일 신호. 여러분들 벌써 이제 모바일 신호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계시지만은 지금 안심도서관에 있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냐면 구글은 다 알고 있어. 왜? 위치 추적을 좀 켜놓기 때문에. 애플의 아이폰은 안 돼요. 그러나 다른 폰들은 그런 갤럭시 폰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 위치 추적이 다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신호를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발산시키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위 같은 거 하면 촛불 시위든 뭐 태극기 집회든 하면 우리가 이제
추산을 하잖아요. 경찰이 추산한 인력이 그러니까 모였는 시위 군중이 얼마이다, 10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데 통신사에서 더 잘하는 거야, 경찰보다. 왜? 통신사는 접속해 있는 숫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신사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시위 군중의 직계를 더 많이 잘하는 거죠. 모바일 신호. 모바일 신호를 가지고서 우리는 이제 또 다른 데이터의 출처로서 생겨나는 거예요. 이 모바일 신호는 그래서 이 가장 그러니까 많이 쓰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유동인구 조사예요. 유동인구 조사. 그 통신사가 정말 돈을 많이 버는데 이 유동인구 조사까지도 새로운 사업의 원천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을 앞서 처음 얘기했죠. 컴퓨터 공학과하고 통계학과 뽑으면 이런 새로운 사업의 원천을 찾을 수 있나요? 못 찾는 거야. 그러니까 문과생을 뽑아야지 야 우리 제품에서 새로운 수입원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통신사에서 갑자기 빅데이터 팀이 등장을 해가지고 통신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가입자 수를 늘린 게 아니라 자기들의 휴대폰 이 데이터를 판매해가지고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바일 신호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모바일 신호를 할 수 있는 거는 뭐 여러 가지들이 많아요. 해외에 가면 당장 뭐부터 하시죠? 그러니까 유심부터 하죠. 아니면 자기 로밍을 하든지 그렇죠? 여기 보면 내국인하고 외국인들이 가는 관광지가 다르다. 혹은 어떤 관광지는 외국인이 더 많이 온다. 당장 눈에 띄는 게 뉴욕에 보면 타임스 스퀘어, 그러니까 투어리스트. 그러니까 외국 관광객 빨간색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도 다 모바일 신호로서 수집을 하는 거예요. 모바일 신호로서. 그러니까 로밍을 했는 사람들. 로밍을 하면 자국 통신사를 다시 써야 되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유심을 써도 자국 통신사를 써야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모바일 신호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또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인도주의적인 관점, 뭐 적십자라든가 이런 관점에서는 이 모바일 신호를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은 재난이 일어나잖아요. 뭐 허리케인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에볼라 같은 그런 사태도 있고, 특히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최빈국에서 있는 거야. 그런데 이런 재난이 일어났는데 이 아프리카의 이 지역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대. 살고 있지 어떤 공식 통계책에는. 공식 인구, 공식 자료에는. 그런데 거기에서 모바일 신호가 잡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적십자가 가서 비행기에서 그렇죠? 구호물자를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야. 왜? 모바일 신호가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바일 신호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빅데이터의 출처로서 이제 사용이 돼요. 제가 이제 그 공무원들한테 주로 강의를 또 많이 하는 편인데 대구시에서 했는 대구광역시 서비스 인구 분석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가면 여기 지금 동구 또 안심 3동인가 모르겠는데 여기 가면 안심 3동의 유동 인구가 다 나와요. 성별까지 다 나와. 그래서 제가 이런 시스템을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좀 잘 활용해서 보니까 공무원들은 자기들도 모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수성구 신매동, 달성구 다사읍 해서 인구가 어떻게 성별, 연령별, 시간대별로 이렇게 다 나와요. 여러분들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사용할 수. 그럼 이 데이터는 어디에서 왔을까? 통신사, 모바일 데이터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짜로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많은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서 특히 뭐 부동산 투자라든가 상권 분석 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별, 연령별까지 다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만난 분은 직업이 중소 그러니까 상공인들한테 컨설팅을 하는 게 직업이에요. 근데 예전에 중소 상공인들한테 컨설팅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거는요. 메뉴 컨설팅을 많이 했대요. 메뉴 컨설팅. 어떤 메뉴를 하세요? 요새는 그렇죠. 이런 거 하면 그다음에 가격에 대해서 컨설팅하는데 가격 대비해서 너무 이게 제품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가성비를 따진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메뉴라든가 가격보다는 이 시스템이 상권 정보 시스템 이걸 가지고서 컨설팅을 많이 한다고 해요.
이 상권에는 2030 여성들이 더 많이 오니까 이 2030 여성들의 좋아하는 메뉴를 만드세요. 이런 형태로 하는 거죠. 그냥 무작정 메뉴에 대해서, 무작정 가격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중소상공인들도 자기의 컨설팅에 대해서 아주 그러니까 효과를 봤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시스템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제 활용을 좀 하면 이제 여러 가지를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권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것도 정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문화정보센터에서도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검색 정보라고 하는 거에 넘어갈게요. 저는 안심도서관이 어디 있는지 알아가지고 오늘은 그냥 쉽게 왔지만은 달성 국립도서관에서 저한테 특강을 요청했을 때는 저는 처음 가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검색 엔진 포털에 가가지고 찾아야 되죠. 사람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지금 부모님한테 묻습니까? 선생님한테 묻습니까? 그쵸? 네이버 가서 먼저 찾는 거잖아. 구글에 가서 먼저 찾는 거죠. 그러니까 검색 정보가 정말 중요한 빅데이터의 출처가 되는 거죠. 먼저 검색부터 해보는 거잖아요. 자, 검색.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구글에서 2023년도에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검색했는지를 찾아보는 거야.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2003년도에 영남대학교 왔다고 했잖아요. 그때 1등은 누구였을까요? 다음이었어요. 다음에 1등했어.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학생들한테. 야, 영남대학교 나와서 우리가 1등 회사 가는 거는 사실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밑에 회사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점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다음과 같은 회사에 갈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회사에 가라라고 얘기했어요. 그 밑에 있는 회사 그때는 네이버였어요. 네이버. 그렇죠. 네이버. 근데 네이버가 어느 순간 어떻게 됐어요? 2010년쯤 돼가지고 1등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네이버가 지금 이제 지금 좀 이제 안 좋아요. 많이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떨어지고 있냐면은 스마트폰이 오면서 구글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그러니까 네이버가 점유율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구글도 사람들이 많이 가버렸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앞서 유튜브를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유튜브를 또 쓰다 보니까 네이버 가서 또 이제 물어볼 일이 좀 적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예전보다 더 구글의 검색 그러니까 가지는 데이터로서의 힘이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왜?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쓰니까. 2023년도에 그러니까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했는 사람 단어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유튜브하고 아마존을 많이 검색했다는 거예요. 유튜브. 그만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 대한 관심이 크죠. 제가 오늘 뭐 강의하고 약간은 좀 드러난 얘기일지 몰라도 유튜브라는 회사는 구글이 이제 인수한 회사예요. 유튜브는 이제 2005년도에 이제 나왔는 회사거든요. 2005년도에 나왔어요. 아까 페이스북은 2004년도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트위터는 2006년도, 구글 2005년도에 나왔는데 처음에 이 유튜브는 그냥 우리 VCR이라고 하세요. VCR 그러니까 꽂아가지고 나오는 거, 비디오 자동 재생하는 거. 이런 것처럼 내가 못 본 영상이라든가 영화들을 보는 일종의 재방송하는 채널 같은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어요. 유튜브도. 그랬는데 이 유튜브라는 것이 그렇게 그냥 사람들이 못 봤는 영상들을 그냥 보는 그런 채널이었는데 이게 이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변화됐냐면 언제쯤 변화했냐면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2012년쯤 나왔거든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나올 때쯤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가 그냥 동영상을 재생하는 이런 채널 사이트가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사람들이 상호 교류를 하는 그런 사이트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구독하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구독하고 있는 것을 이제 표시내서 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유튜브를 이제 구글이 이제 또 잘 활용하면서 구글 검색을 하면 유튜브에 있는 정보부터 먼저 보여주고 이렇게 되면서 이 어떤 선순환 경제를 만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유튜브가 가장 이제 1등으로 2023년도에 이제 나왔어요.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지금 앞서 말해서 60대 이상의 여성들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시청할 정도야. 그러니까 1회 드라마 시청률이 1등이라고 했다는 KBS2의 주말 드라마가 4.4%야. 예전에 같으면 1등이라 그랬으면 있잖아요. 한 15% 이 정도 돼요. 시청률이. 그런데 지금 1등이 4.4%밖에 안 돼. 그 다음에 신사와 아가씨도 보면 6.5%, 8.7% 엄청나게 신사와 아가씨 많이 봤다고 하는데 어머니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나와. 어디서 봤을까요? 유튜브를 또 많이 본다는 거예요. 유튜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 미국 예. 구글에 검색을 그렇죠. 수는데 예. 한국에서 뭐 네이버상에서 순위는 어떻게? 그 자료는 지금 일단 없어서 안 가져왔어요. 예, 일단 안 가져왔어요. 일단 미국 구글에서 그렇고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구글에서 많이 검색했는 이 자료는 제가 갖고 왔어요. 한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검색했는 단어들을 보면 이제 뭐 날씨, 그 다음에 대통령과 관계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토트넘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스포츠라든가 연예들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이 단어들 보고서 우리가 2023년도에 한국의 흐름이 어떤 것인지 등 이제 아는 거죠. 특히나 이제 저는 뭐 여기에서 보고서 좀 약간 놀랬던 것은 넷플릭스와 관계되는 단어들이 상당히 등장을 많이 했다는 것에 놀랐어요. 그러니까 더 글로리, 그 다음에 JMS,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보면 그러니까 다 넷플릭스와 관계됐던 영상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등장을 해서 정치적인 이슈 말고도 한국 사람들이 구글에서 2023년도에 그러니까 좀 문화적으로 좀 달라지고 있구나. 왜냐하면 저는 이제 미디어 전공자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고 특히 축구와 관계된 얘기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축구와 관계되는 얘기들. 그렇죠? 그래서 2023년도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를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했는지를 한번 생각해요. 지금 방금 질문하시는 선생님은 혹시 본인이 많이 검색한 단어가 혹시 여기에 있을까요? 날씨는 거의 매일 그렇죠. 예. 그다음에 학문적인 걸 검색을 많이. 학문적인 거, 책 제목 같은 걸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그럼 인터파크, 요 인터파크도 지금 검색이 많이 된 인터파크가 우리나라 최초의 그 인터넷 쇼핑몰이에요. 쇼핑몰. 그러니까 인터파크가 지금도 티켓 지금 거의 인터파크에서 예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97년도에 인터파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이버하고 같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인터파크가 실질적으로 이 티켓 그 박스 오피스적인 역할만 하지 지금 다른 쇼핑몰처럼 그런 역할을 거의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최초의 거가 이제 인터파크였어요. 인터파크.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또 놀랬던 게 박군이 이 정도로 인기가 있었나? 박군을 박군이 이렇게 그러니까 박군이 이렇게 이제 얘기 있었나라. 그래서 보면 상당히 스포츠하고 문화적인 것들을 지금 검색을 좀 많이 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오늘은 뭐 그런 얘기 안 하지만 언론사에 가가지고 강의할 때 이런 얘기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해피하고 있는 첫 번째 뉴스가 뭐냐면 정치 뉴스예요. 정치 뉴스. 여기서도 나타나죠. 정치적인 이슈가 생각보다는 지금 상당히 적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정치 뉴스, 근데 언론사들이 계속 정치 뉴스를 너무 많이 생산을 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정치 뉴스에 대한 사람들의 뉴스 해피도가 지금 커져 나가고 있어요. 자. 예, 그렇죠. 그거를 뭐 오늘 제가 또 말씀한다면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치 뉴스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 뉴스 피로도가 많아가지고 이제 선택적 회피를 하고 있죠. 선택적 회피.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방금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서 이제 이 중요하게 보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관성이냐 인과성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인과성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구글 트렌드가 저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죠? 아니면 어떤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런 단어를 검색하는지. 그러니까 근데 원인과 결과가 되려면 시간적으로 원인은 항상 앞에 일어나야 되고 결과는 뒤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상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뭐냐, 우리가 반드시 어떤 것이 일찍 일어나고 어떤 것이 뒤에 일어나고 올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가 이러한 그 인과성을 보여주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그 인과성을, 그러나 상관성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패션 트렌드가 자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좀 패션 트렌드에 관계된 단어들을 또 많이 검색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인과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인과성보다는 상관성이 더 가깝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죠. 그러니까 이런 패션 트렌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동영상을 또 하나 넣어놨는데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지금 벌써 1시간에 지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도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제가 좀 약간 당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집중도가 좀 떨어지면 제가 좀 스피드를 내서 강의를 하려고 했거든요. 말을 좀 빨리 하고. 근데 집중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제가 좀 독도 연관 검색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이후 한국에서 나타난 독도 연관 검색어 순위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 1위. 바로 이어 일본 독도라는 검색어가 나옵니다. 일본의 도발을 늘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근 1년간 한국의 독도 연관 검색어 순위는 어떨까? 눈에 띄는 변화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도가 누구 땅이야라는 질문입니다. 급상승 인기 검색어에 오른 이 질문은 챗GPT를 포함한 AI에게 독도가 누구 땅인지 질문하고 답변을 확인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급상승 검색어는 한덕수 독도 그리고 독도 윤석열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독도 문제가 화제로 오는 것이 관련 검색으로 이어진 것이라 추정됩니다. 한국은 극우 성향의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검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애국이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내재된 인식에서 독도 문제를 접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연관어 검색에서도 보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바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본에서 나타나는 연관 검색어를 통해서는 어떤 걸 확인할 수 있을까? 우선 독도 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살펴봤습니다. 2008년부터 2023년까지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검색 빈도는 그 순위가 점차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 이후에 구글 트렌드의 데이터를 보면 다케시마 문제를 검색하는 빈도는 감소하는 추세다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감소 추세 가운데에서도 흥미로운 점을 찾았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다케시마 어디라고 해서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그런 인식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접근법이 보였어요. 먼저 2008년 일본의 교과서 개정이 본격화되던 시기입니다. 일본 최대 극우 커뮤니티와 다케시마가 함께 언급되기 시작한 것이 눈에 띕니다. 또 외무성이 발표한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에도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시기 웹 검색, 다케시마 연관 검색어에는 다케시마 국제사법재판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케시마 세계의 반응이라는 검색어를 통해 일본이 국제사회 여론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상황은 어떨까? 국제법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이어 다케시마 장소, 다케시마 어느 나라, 다케시마 어디 같은 검색어가 급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우리나라의 연관 검색어와 분위기가 사뭇 달라 보입니다. 일본은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독도,
네, 이건 최근에 이제 포항 MBC에서 이제 포항 MBC가 우리나라의 독도 전문 방송사이거든요. 독도 뭐 자연 생태 다큐멘터리도 하고 독도와 관계된 내용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 독도를 이제 데이터의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데이터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 연구실에 이제 찾아왔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했는 건데 제가 이제 지금 검색 정보 그걸 하고 있으니까 지금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의 트렌드를 통해서 보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독도에 대해서 관심 있어하는 그러한 그 인지적인 방향하고 일본 사람들이 관심 있어하는 방향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어의 트렌드로 보면 그 일본 사람들은 독도 문제에 큰 관심을 지금 안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독도는 어디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있고 한국 사람들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해서 이제 당연시 여기는 그런 이제 검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 이제 방송은 그러니까 이 뭐 국의 트렌드 데이터 이외에도 뭐 각종 많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서 이게 원래는 단편 제작이었는데 그러니까 포항 MBC에서 2편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고 뭐 이달의 프로그램상, 이달의 PD상 두 가지를 다 받을 정도로 아주 히트를 했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어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유튜브에 이제 포항 MBC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와 같은 데이터를 이제 검색 정보를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국제적인 이슈들을 찾을 수 있다. 특히나 이 선거와 관계되는 경우에도 이제 여론조사를 가지고서 우리는 이제 뭐 지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저는 이제 이 여론조사를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론조사를 가지고서 제가 이제 공부를 했지만은 제가 이제 이 데이터 기반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면서부터는 저는 이제 여론조사를 잘 이제 신뢰하지 않죠. 왜 신뢰하지 않느냐 하면 수학적 계산은 완벽한데 그 투입된 데이터가 그러니까 믿지 못한다라는 거죠. 투입된 데이터가.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언제 나왔냐면 1930년대에 이제 미국에서 나왔거든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지금 뭐니까 시계라든가 이런 그 옷, 조끼도 그렇고 다 이제 아주 멋지게 입고 오셨는데 조끼 회사가 그러니까 이 조끼의 제품평을 듣기 위해서 1930년대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면 이 선생님이 와, 이 조끼를 샀는 사람들이 미국에 도대체 수만 명일 건데 나한테 전화를 했어? 그러니까 엄청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해서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막 다 얘기해주고 진실이 되게 응답해주죠. 근데 지금 전화 오면 어떻게 해요? 나 스팸 처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실된 응답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뭐 데이터도 좋고 데이터가 좋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한테 수집도 했고 수학적으로도 완벽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틀릴까? 해당 데이터 자체가 그러니까 갑이지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여론조사를 그러니까 크게 믿지는 않아요. 그 대신 아까 우리 뭐 질문하셨던 선생님처럼 네이버하고 구글에서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검색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이제 정치적인 것을 언급했으니까 이제 네이버에 가면 이렇게 우리가 주제어를 5개까지 넣을 수 있어요. 근데 특히 또 네이버의 장점은 사람들이 모바일에서 검색했는지 그냥 PC에서 검색했는지를 또 찾아주거든요. 그러니까 PC에서 검색하는 사람들은 주로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모바일에서 했는지, 또 성별도 나와요. 여성, 남성, 그다음에 연령까지도 이렇게 다 나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그 정치 지도자들의 이름들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볼 수도 있고요. 구글에서는 그러니까 앞서 또 네이버하고 상호 보완적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모바일인지 PC인지 나오죠. 그 다음에 성별도 나오고 연령은 나오는데 네이버는 지역은 안 나오거든요. 근데 구글에서는 또 지역이 나와요. 지역이. 그러니까 지역도 나오고 또 무엇이 나오냐면 이런 패턴들이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웹에서 검색을 했는지 유튜브에서 검색했는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구글과 이제 네이버를 보완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보완해서 사용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선거 예측을 해서 지금까지 1등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지난 대통령 선거 지금 보자. 앞에 지금 윤석열, 그 다음에 문재인, 그 다음에 박근혜, 이명박 1등은 대통령 선거에서도 다 맞췄었고, 뭐 그는 연구 논문으로도 다 나와 있는데 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잘 사용을 하면 여러 가지들을 이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는 이것이 유튜브에서 검색을 했는지 뉴스에서 검색했는지 따라서. 그래서 선거철이 되면 이제 전화가 많이 옵니다. 특히 기자들이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데이터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또 지역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역마다. 근데 그것을 또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해석을. 지금 그림 보면 지금 지역마다 다 틀리잖아요. 또 이 데이터를 어떻게 엑셀로 우리가 다운로드가 가능하거든요. 엑셀로 저기 다운로드를 여기 할 수가 있어요. 다운로드를 해서 자기가 또 자기의 입맛에 맞춰서 다시 재구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은 전 세계의 뉴스들을 그러니까 공짜로 수집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데이터 출처도 있어요. 오늘 워낙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약간 고급적인 출처부터 좀 간단한 출처까지 좀 갖고 오는 거예요. G데이트라고 해서 구글에 있는 뉴스들을 이제 전 세계 뉴스들을 수집하는 이런 프로젝트들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셜 미디어로 넘어갈게요. 올해 계획은 8시 반까지 강의하고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좀 더 빠르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소셜 미디어는 지금 뭐 요 동영상은 보지는 않을 거예요. 아까는 구글 트렌드에서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도 소셜 미디어는 사람들이 직접 올리는 거잖아. 그렇죠? 사람들이 올리는 거. 개인의 정보와 감정과 교류들을 올리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독도 사례에서도 이제 일본 사람들이 어떤 데이터들을 독도에 대해서 죽도에서 올렸는지를 이제 했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는 특히나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사람들 간의 관계, 친구들을 알 수 있어요. 친구들을 알 수 있어요. 친구. 그래서 이 친구들의 관계들을 안다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은 특히 뭐 우리 제품의 사례로 이야기해 볼게요. 제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대해서 사람들이 댓글을 남기는데 내 댓글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이 또 댓글을 남기겠죠. 그러면 내가 남긴 이 댓글하고 다른 사람이 남긴 댓글, 그거를 대댓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두 개는 일종의 관계를 가진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관계를 가지는 것을 가지고서 그것을 시각화를 하면 이 해당 제품이 사람들이 촘촘하게 다 이야기하는 그런 제품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은 이 제품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또 이쪽 사람들은 제품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불만을 표시하는지 그런 관계들을 또 찾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거래 데이터 해놨어요. 거래 데이터. 거래 데이터는 이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교과서적인 사례인데 이제 마트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맥주하고 기저귀가 주말 저녁에 판매가 많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트에서 주말 저녁에 맥주하고 기저귀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젊은 남성들이 주로 이제 구매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영수증 분석을 좀 해보면서 왜 이런 것이 이제 판매가 같이 되고 있을까? 왜냐하면 마트에서 제품이 같이 판매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마트에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면은 디스플레이. 이 제품은 A라는 제품은 여기에다가 배치할 것인가, 여기에다가 배치할 것인가. 그걸 되게 신경 쓰거든요. 왜냐하면 A라는 제품하고 B라는 제품이 같이 판매되면 가까운 데다가 배치해야 돼요. 멀리 배치해야 돼요. 가까운 데 배치해야지 그 수익이 더 많이 나잖아요. 근데 맥주하고 어떻게 기저귀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 근데 맥주하고 기저귀는 완전히 다른 코너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분석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하겠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냥 수학적으로 계산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도 그러니까 사회 현상을 모르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퇴근해 하라고 하는데 기저귀 사가져오라고 하는데 보상 심리로, 보상 소비로 나도 뭘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나도 사야 되잖아. 그러니까 맥주 사는 거예요. 맥주.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알 수 있느냐 하면 앞서 말씀 문과생들이 아는 거예요. 문과생들이. 왜 이 영수증을 보고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래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컴퓨터 공학과 애들이 하는 거예요. 컴퓨터 공학과도 이렇게 코딩을 하는 겁니다. 코딩을. 이제 코딩을 하는 이 친구들한테 저기 기저귀 영수증하고 기저귀 영수증하고 베이비 돼 있는 거 있잖아. 알코올 드링크하고 왜 이렇게 결국 가서 같이 만나지? 이거 질문해 보세요. 그럼 공대생들이 나 이 회사 그만둘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나 이렇게 코딩을 해줬어. 근데 왜 나한테 이것까지 질문을 해서 이거의 답을 찾으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대생들은. 근데 문과생들은 또 반대잖아요. 나한테 이런 거를 그러니까 코딩하라고 시키지 말고 이게 왜 같이 만나는지를 찾도록 시켜달라는 거잖아.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되게 유명한 학술지에 실렸는 논문을 이제 하나 소개를 하면서 제가 칼럼 제목을 대구 사람이 그러니까 실패의 선구자일까라고 썼어요. 왜냐하면 이 칼럼 제목이 실패의 선구자고 했는 것은 유명한 그 학술 논문에 그러니까 제목이 그러니까 실패의 선구자, Harbinger of Failure였어요. 이 논문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거래 데이터를 이야기하려면 이 논문은 뭐냐면은 미국의 그러니까 마트들에 앞서 봤던 그 영수증들을 다 분석을 했어. 근데 경영학과 교수들이 했거든요. 경영학과 교수들이 하니까 뭘 알고 싶었냐면은 신제품이 나오면 이 신제품이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실패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신호를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은 신제품이 나오면 신호를 어디서 찾죠? 초기 판매량, 초기 한 3개월 정도 이게 판매가 잘 되면 이 제품은 성공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대량 생산 체제를 마련하고 다른 마트에도 다른 지역의 마트에도 우리가 배치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제품들을 미리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이 시도를 이제 했는 사례들이 종종 실패를 하게 된 거야. 종종 실패를 하니까 이 경영학과 교수들이 분석을 하러 들어간 거죠. 왜 실패를 할까? 초기 판매량 한 3개월 정도로 했으면 성공을 했으면 앞으로도 이게 판매가 잘 되니까 생산량을 하는 공장도 미리 예약을 해놓고 제품을 할 거 해놔야 되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가 이것을 구매했는지를 더 면밀하게 봐야 되겠다. 앞서 보는 것처럼 봤더니 3개월 동안에 신제품을 구매한 미국의 소비자 계층들이 누구였을까 봤더니 먼저 집에 가족이 많은 사람들이었어. 가족이.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었어. 그 다음에 학력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었어. 그러니까 뭡니까? 돈은 있죠? 집에 애들은 많죠? 그 다음에 뭡니까? 똑똑해.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이 나오니까 사용해보고 싶은 거야. 사용해 싶은 거야. 그러니까 사용해 싶으니까 자기들이 또 재미가 없으면 갖다가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대상으로 초기 3개월 동안에 분석을 하니까 결국은 다른 시장에서는 안 먹혀드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사람들이 논문을 썼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논문을 읽으면서 왜 대구 사람들이 생각났을까? 여러분들 대구에서 성공한 그 프랜차이즈들이 서울에 가면 다 대박 터뜨린 거 알고 계세요? 네, 피자도 그렇고 핫도그도 그렇고 치킨도 마찬가지고 대구까지 다 왜 그럴까? 대구 사람들은 앞서 미국의 그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도전 정신, 그 다음에 혁신 정신, 모험 정신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한 거야. 근데 대구 사람들은 어떻게? 너무 보수적이야. 도전 정신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식당 10,000원짜리 밥 먹으러 갈 때도 몇 번이나 두드려보고, 그렇죠? 내가 이 집에 정말 맛이 있을까 없을까 생각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보수적인 대구 사람들한테 성공했는 제품과 서비스들은 어떻게 돼요? 서울 가면 대박이 나는 거야. 왜? 이 까다로운 대구 사람들한테
까다로운 대구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했냐면은 건상구 씨라고 대구 근대 골목에 만들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는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 일종의 그러니까 독립 그러니까 하는 그 시민 운동 비슷하게 하는 그런 문화 기획자 하는 분이 그분이 이제 대구에 대한 이런 야사들에 많이 전공을 해요. 야사.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해줬더니 자기가 너무나 수긍을 하더라고. 대구에서 그래서 성공했는 제품들은 서울 가서 실패를 거의 보지 않는다는. 특히 대구에 2030 여성들이 너무 까다로워. 그래서 이 입맛에 사로잡았으면 서울 가서는 실패할 수가 없다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칼럼정은 대구 사람이 실패의 선구자일까. 그래서 이게 다 어디에? 거래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것도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대구 동구 안심에 와가지고 대구광역시 동구 의원들이 맛집 리스트. 우리가 그러면 동구 의원들이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는지 제가 여론조사 하지 않죠. 누가 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썼는 영수증을 이제 리뷰하는 거죠. 영수증. 예,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언론사에서 이렇게 했어요. 대구광역시의 의원들의 맛집 리스트 해가지고 영수증 리뷰한 거예요. 영수증. 거래 데이터 한 거죠. 거래 데이터. 예?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아는 곳 나온 거 있나요? 동구 의원들이 가는 맛집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이 언론사에서. 그러니까 거래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동구 의원들의 맛집들. 여러분들 가는 곳 아는 곳 없으세요? 광고 아닙니까? 광고는 아니고 여기 지금 언론사에서 이제 보도됐던 겁니다. 예. 언론사에서 보도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상까지 받았어요. 데이터 저널리즘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래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시간이 이제 돼가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앞에 있는 이제 2023년도가 지나가면서 24년도가 오면 이렇게 미래에 대한 관심이 또 많아서 여러분들 오늘 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그런 그 미래의 대박을 말씀드리지 않아서 이제 죄송스러운데, 그런데 사실은 이 트렌드에 대해서 이만큼 관심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해요. 그냥 트렌드에 초점을 맞춘 이 단행본 시장이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라고 해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이 트렌드에 민감하죠. 근데 이 트렌드 시장의 단점이 뭐냐면은 이 트렌드대로 다 가면 성공할까요? 못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시기에 벌써 다 거기에 몰리면 그게 포화 상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는 사실은 우리가 누구나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미래를 이제 만들어가는 것 뿐이죠.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학은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단수인 미래라고 안 쓰고 복수인 퓨처스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자기가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래를 알기 위해 가지고 뭐 예측하고 샤머니즘 뭐 찾아가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과거부터 쓰는 방법이죠. 심지어는 뭐 이런 미래 관계된 큰 컨퍼런스도 이제 비싼 돈을 받고 이제 하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저는 뭐 좀 비판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트렌드라는 거는 너무나 이제 그 단기간이다라는 거죠. 한 10년 정도 우리가 이제 좀 크다란 그러니까 포사이트, 성견을 가지고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정도 보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이제 알게 된다. 뭐 2023년도에 대해서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도 있었고, 뭐 제가 시간상 쭉 이제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는 저는 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거는 코로나 지나면서 사람들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실용주의적으로 바뀌었다라는데 저도 이제 동감을 하거든요. 특히 학교에 있으니까 학생들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학생들의 그 바뀐 거는 학생들이 거의 반응을 안 합니다.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대면 문화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거의 반응을 하지 않고 있고 이렇게 이제 실용주의로 바뀌고 있고,
이런 이제 대면이 아닌 곳에서 많이 살았잖아요. 컨퍼런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런 상태에서 만났었거든. 온라인에서 학자들도 마저도 이렇게 만났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상황이 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 가장 중요한 흐름 가운데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안 만났는데 이때 갑자기 로봇하고 AI 같은 서비스들이 그러니까 아주 주목을 받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더욱더 여기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이제 좀 대립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립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제 이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파트너로서 생각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관점을 좀 가지고 있어요. 파트너로 좀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접속을 못 할 것 같아요. 어떤 세상이 오냐면은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중요한 영상이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I'll run through everything. Feel free to ask me questions. This is your point lab. I'm just pairing it with Sarah's implant. Okay, we're all set. So, this is Sarah's current location, which is here, of course. Now, if she ever goes missing, all you have to do is tap here, enter your PIN, and law enforcement is automatically notified. These are her vitals. Healthy heartbeat. Oh, I see her iron levels are a little low. How's she eating? And she's picky. She hates green, so You might want to think about nutrition supplements. Now, tap this icon here to relay her off to feed. This is what she's saying now. That's right. amazing. And there are parental controls to apply to that. Controls, content limitations. If she witnesses something that causes her cortisol levels to rise, like stress, it can kind of paint out whatever's triggering it. Let me show you. Ooh, it's okay. Look. See, the imagery causes a cortisol spike, and this is what she sees and hears. Oh, okay. Yeah, I'm not sure that long. It's all usual. Okay. How much? 저는 이걸 보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저거였어요. 고객 선택입니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애들한테 이제 스마트폰 사주잖아요. 왜냐하면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설치를 해가지고 인터넷 서핑할 때 그러니까 유해한 그런 내용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제 이건 이제 그 다음 단계예요. 그냥 브레인에다가 뇌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이제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 포스트 휴먼 시대가 이제 우리 뭐 10년 안에 올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왜?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만들겠다고 또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했을 때 이제 좀 다르게 이제 이렇게 대립하고 이런 관점에서 가면 되지 않고 뭔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방금 했던 이 동영상도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거고, 이 영상이 나왔는 게 벌써 한 2년 코로나 기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제 뒷부분을 제가 좀 더 오늘 설명을 조금만 더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좀 이제 다 지나가가지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오늘 얘기했던 웹 홈페이지, 그 다음에 웹 2.0, 소셜미디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웹 3.0이라고 하는 웹 3에 대해서 또 이제 다음 학기부터는 또 강의를 또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시대 방향이라고 하자면은 뭐 보시다시피 뭔가 이제 가치관은 포용하고 공유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데, 포용과 공유의 대상이 인간만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만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또 이제 대구라고 하는 이제 제가 이제 살고 있고 또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이 장소가 어떻게 이제 바뀌면 좋을지, 특히 이제 우리가 블루 드래곤 그러니까 푸른 용의 시대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다이나믹하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쉽지는 않겠죠. 대학에 있으면서 그걸 가장 쉽게 느끼는 것이, 우리 대구가 보수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딸들은 서울에 잘 안 보냈어. 그런데 최근 한 4, 5년 정도부터는 있잖아요. 여학생들도 이제 서울에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학생들은 대부분 여기 남아서 그러니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공무원을 하든 아니면 뭐 월급을 좀 적게 받으라도. 근데 여학생들도 이제 서울에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첫 번째, 일자리가 없다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겠죠. 근데 일자리 없었던 거는 예전에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럼 왜 갈까? 왜 갈까? 그러니까 의식이 좀 변화된 거죠. 그 다음에 부모들도 바뀐 거야. 부모들이 야, 딸은 그냥 집에 있기를 원했는데 네 가고 싶으면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고 싶으면 가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연구실에서는 이제 이런 일을 이제 하고 있고요. 요거는 제 AI 비서예요. Hello, my name is Anna. 네. I'm an AI hacker. I recommend that you go to Professor Ann Woo Park's YouTube to stay up to date on a variety of current affairs in South Korea. 그래서 제가 오늘 제 강의가 좀 뭐 듣기에 좀 그래도 좀 뭐 괜찮으셨으면 제 이제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면, 제 오늘 목표가 최소한 10명의 새로운 구독자를 만드는 것이 제 목표인데,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에 오늘 강의 말고도 강의들이 좀 올라와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마이크 제가 차고 있잖아요. 요거는 저 지금 도서관의 마이크가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다니는 마이크. 그래서 이제 제 휴대폰으로 녹음을 해서 이제 또 올려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유튜브를 들어와 주시면 감사드리고, 여하튼 안심도서관에서 2023년도 연말에 추운 날씨에 제가 친정에 왔는 기분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요거는 또 잠깐 올려놨습니다. 감사합니다.